인간이 만든 단위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킬로미터나 미터, 센티미터와 같은 단위로 말이죠. 그러나 물질 내부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10억 배나 작은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자연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죠. 철은 왜 강할까요? 아이스크림은 왜 맛있을까요? 생명체는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그 비밀의 문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화학은 인류가 만들어낸 걸작이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물질 세계의 신비를 밝힌 화학에서의 위대한 발견을 소개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상이 네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죠. 흙, 공기, 불, 물. 그 중에서도 공기는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에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몇 세기 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처음으로 공기가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체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낸 것이 지금 소개할 첫 번째 위대한 발견입니다. 18세기 후반 영국, 성직자이자 과학자인 조세프 프리스틀리는 새로운 공기를 찾는 실험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프리스틀리의 연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아놀드 쉐크레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케미컬 헤리티지 재단의 이사장이자 역사학자죠. 프리스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쓰고 또 썼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도 썼죠. 과학은요? 과학에 대해서도 끝없이 썼습니다. 프리스틀리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저서는 과학 실험, 과학사, 과학 이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프리스틀리는 이 유명한 실험을 해냈죠? 바로 그랬습니다. 두 가지 물질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하나는 수은이었어요. 이 물질은 정말 이상해서 액체인 동시에 금속입니다. 그건 진짜 희한한 거예요. 누가 듣더라도 정말 희한하네요. 금속 액체라니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수은에 관해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중요한 주제는 기체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프리스틀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체를 실험하고 관찰하던 중 액체에서 기체를 수집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알아내게 됐습니다. 아하, 안이 보이는 시험관에서요? 그렇죠. 그럼 기체를 볼 수 있고 기체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실험을 시작해보죠. 프리스틀리가 한 것은 볼록 렌즈를 가지고 렌즈군요. 열을 가한 겁니다. 렌즈로 이 주황색 가루, 즉 수은 가루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이걸 가열시키자 금속 수은으로 변했고 그런 다음 기체가 방출됐죠. 하지만 당시에 프리스틀리는 자신이 발견한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해답은 1774년에 밝혀졌죠. 파리를 방문한 프리스틀리는 동료 과학자인 앙투안 라부아지에와 자신의 실험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리스틀리에게 파리는 멋진 도시였습니다. 앙투안 라부아지에가 살고 있었으니까요. 프리스틀리는 거기서 라부아지에와 자신의 연구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연구는 나중에 화학 본론이라는 저서로 출판됩니다.
기체를 가지고 실험하길 좋아하던 라보아지에는 브리스틀리의 실험 얘기를 듣고 이 새로운 기체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실험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성능이 좋은 실험 도구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성격도 꼼꼼했습니다. 또 저울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았죠. 무게를 측정해서 그는 무언가가 나온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산소라고 불렀죠. 그는 화학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그가 만들어낸 원소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산소, 수소, 황과 같은 것들이죠. 엄밀히 말해서 브리스틀리는 산소를 발견했지만 라보아지에는 산소를 발명했습니다. 브리스틀리의 기체 실험과 산소의 발견, 그리고 라보아지에의 화학용어 정립에 힘입어 화학의 전반적인 토대가 마련됐죠. 이를 바탕으로 19세기의 학문적 성과를 쌓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20세기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제약산업이 성장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플라스틱도 나왔죠. 무선전화 그리고 플라스틱이 발명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산소의 발견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됐죠. 숨 쉴 때도 필요하죠. 19세기 초 영국의 학교 선생님이었던 존 돌턴은 화학에 흠뻑 빠져 연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대한 발견을 이루어냈죠. 돌턴의 실험은 산소, 수소, 그리고 탄소와 같은 원소들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결합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계산 결과 그는 원소들이 보이지 않는 작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진다는 가설을 세웠죠. 그는 이 작은 물질을 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돌턴은 무엇을 발견했죠? 돌턴이 이뤄낸 위대한 발견은 최소 입자의 상대적 질량인데 그가 직접 붙인 이름입니다. 최소 입자라? 돌턴이 그렇게 불렀는데 정말 멋진 표현이죠. 나중에 그가 공식적으로 이를 원자량이라고 불러서 모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최소 입자였습니다. 원자라는 단어를 사용했군요. 원자라는 말을 썼죠. 원자라는 개념은 데모크리토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런 개념이 실용성이 있느냐는 거죠. 돌턴은 그 개념을 유용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죠. 후에 돌턴은 연구를 통해 원자설로 알려진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은 원자와 원소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혁명적인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돌턴은 이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줬죠. 여기에 원소, 여기엔 원자량, 그리고 여기에는 분자가 있습니다. 이건 놀랍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는 물질 내부에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의 무게를 정하는 방식을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서 나온 원자의 세계는 정말로 독창적이었죠. 돌턴의 발견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의 원자설은 후대 과학자들이 원자와 분자 세계에 관한 많은 미스터리를 푸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의 위대한 발견도 그중 하나죠. 1800년대 초반 프랑스 화학자 조셉 게이 루이삭은 돌턴의 원자설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특이한 것을 발견했죠. 부피가 같은 기체들을 결합시켜 그 반응을 측정한 결과 결합된 기체의 부피가 예상보다 2배나 컸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1811년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의 물리학 교수였던 아메데오 아보가드로가 알아냈습니다. 게이 루이삭의 연구 결과를 공부하던 중 아보가드로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당시는 기체가 하나의 단일 원소로 되어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죠. 하지만 아보가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체는 여러 원자들의 결합으로 구성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분자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원자가 재배열되어 분자가 된다는 생각은 과학계의 일대 혁명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에 소개할 위대한 발견은 19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화학자들이 유기체나 생물에서 추출한 유기물질과 무생물로부터 얻어진 무기물질은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 그 믿음은 흔들리게 되죠. 1828년 프리드리 벨러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던 중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벨러는 두 개의 무기화학물, 즉 시아노칼륨과 황산암모늄을 하나의 비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커를 보니 하얀 바늘 모양의 작은 결정이 1g 정도 생성돼 있었죠. 벨러는 전에도 이와 똑같은 결정체를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그 전에 봤던 결정은 유기물이었으니까요. 그는 소변에서 추출한 여러 물질의 화학작용을 연구하다가 그 결정체를 만들었습니다. 실수가 아닐까 확인하기 위해 벨러는 그 새로운 결정체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체는 전에 추출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요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생물체에서 얻어지는 물질이지만 그는 무기체에서 만들어낸 거죠. 후에 그는 논문이 아닌 사적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신장 없이 요소를 만들었다. 그 중요성을 알았던 거죠. 로얼드 호프만은 198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유기체의 화학 반응을 설명하는 이론을 발전시켰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요소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게 왜 그렇게 위대한 발견인가요? 역사적으로 어떤 발견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때때로 하나의 작은 발견이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 발견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발견은 그 자체만으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당시엔 어느 과학자가 단지 두 개의 무기 화학물을 가지고 요소를 만들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그것이 유기물이건 무기물이건 관계없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원자죠. 레고 장난감이 19세기 초반에도 존재했다면 화학자들은 이것을 써서 자신이 관찰한 것을 더 쉽게 설명했을 겁니다. 다음의 위대한 발견도 물론 그렇고요. 나트륨이나 염소와 같은 특정 원소의 원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서로 결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원자의 결합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독일의 화학자 아우구스트 케큘레는 다양한 분자의 화학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케큘레는 원자를 기호대로 표기한 후 서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사슬의 연결고리처럼요. 공식은 간단하지만 우아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화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하는 분자의 화학 구조를 명확히 그려낼 수 있게 됐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케큘레의 공식에 맞지 않는 유일한 화학물질이 있었는데 바로 벤젠이었죠. 벤젠을 구성하는 탄소와 수소 원자의 고리는 공식이 허용하는 것 이상의 결합력을 요구했습니다. 유기화학 교수들은 그 문제를 의아하게 생각했고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겁니다. 어느 날 밤 아우구스트 케큘레가 불옆에 앉아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케큘레가 꿈에서 본 것은 뱀이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건 하나의 고리와 같았고 그것이 바로 이 수수께끼의 해답이 된 것입니다. 벤젠 분자를 이루는 6개의 탄소 원자는 사슬로 이어지지 않고 뱀과 같은 고리 모양이었죠. 각각의 수소 원자는 번갈아 가면서 1개와 2개씩 결합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케큘레의 가설은 입증되었고 과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학자들은 모든 유기물질의 분자 속에 1개 이상의 탄소 원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케큘레의 발견으로 탄소가 어떻게 다른 분자와 결합해서 화학 합성물을 만드는지를 설명해줄 획기적인 공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현대 유기화학의 시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척 단순한 것 같은 뱀이 자기 꼬리를 문다는 이 꿈 얘기가 왜 위대한 발견이라고 여겨지는 걸까요? 새로운 치료제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비법을 찾은 거니까요.
만약 돌턴의 시대로 되돌아가면 200여 개의 합성물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곧 수천 개가 되고 만 개가 되고 놀랍게도 10만 개가 됩니다. 작년 한 해 1,500만 개의 새로운 화학 합성 물질이 등록됐는데 모든 것이 이 간단한 공식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천재의 작품입니다. 1869년 러시아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쓰다가 어떻게 하면 당시에 알려진 63개의 원소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공식으로 만들기 위해 그는 각 원소마다 카드를 만들고 각각의 카드에 원소의 이름과 원자량 그리고 각각의 특징과 다른 원소와의 유사점 등을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카드놀이 하듯 카드를 내려놓고 특정 패턴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카드를 재배열했죠. 그때가 바로 발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놀라운 것이 펼쳐졌죠. 원소들은 7개의 수직적인 그룹으로 나뉘어졌고 각각의 주기적인 그룹은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서로 유사한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각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을 한눈에 보여주는 표죠. 그 표는 아주 정확해서 멘델레예프는 그것을 가지고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3가지 원소의 존재와 성질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붕소와 같은 것 하나, 알루미늄과 같은 것 하나, 규소와 같은 것 하나를 예측했죠. 결국 멘델레예프가 옳았습니다. 그 원소들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엔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독일 화학자 로타르 마이어도 어느 정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내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이어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사실 마이어는 주기율에 대해 거의 똑같은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하지만 멘델레예프처럼 어떤 예측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감한 예측이 갖는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죠. 명확하지 않은 걸 정확히 예측해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뒤 그것은 현실이 됐죠. 현실이 됐습니다. 주기율표는 우리의 우상입니다. 주기율표가 있기에 우리는 화학을 논할 수 있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소 주기율표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원소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죠. 주기율표가 없는 화학은 악보가 없는 베토벤 소나타와 같습니다. 멘델레예프에게 경의를 표하며 과학자들은 그의 이름을 주기율표에 남겨놓았습니다. 101번째 원소는 그의 이름을 따 지어졌죠. 바로 멘델레뷸입니다. 화학자들만 주기율표를 좋아하는 건 아니네요. 선생님도 하나 갖고 있다면서요. 아, 예, 저도 갖고 다닙니다. 보여주세요. 혹시 몰라서요. 실은 꽤 많이 이용합니다. 봅시다. 작은 거예요. 그럼 제가 테스트를 하나 할게요. 주기율표에서 질소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소가 7번이죠. 네, 잠깐만요. 그건 황이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세상에. 땡, 틀렸어요. 인이에요. 인. 인이 맞고요. 그건 인이 15번 맞죠? 네, 거기서 8을 더해야 돼요. 네, 이럴까 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7에 8을 더해서 15번 인이 된다. 거기 규칙이 있네요. 이제 알겠네. (19세기에) 들어서자 전기는 대유행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배터리를 만들고 연결시킨 다음 그 반응을 살피느라 바빴죠. 전기는 새로운 불과 같았습니다. 영국의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는 당시 배터리 연구에 한참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1807년 데이비는 연구실에서 배터리 실험을 했죠.
그는 탄산칼륨을 녹였습니다. 탄산칼륨은 땅속에 묻혀 있거나 나무 재에서 생기는 광물질이죠. 화학자들은 탄산칼륨이 몇 개 원소의 화합물이라는 것은 알아냈지만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데이비는 전기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철사로 탄산칼륨 용액을 가장 큰 배터리와 연결했습니다. 순수 칼륨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데이비는 화학물질과 반응해서 그것을 변환시키는 전기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전기화학은 알루미늄 산업의 태동을 이끌었고 이는 반도체, 태양전지판, LED 전광판, 리튬 충전지를 만들어냈죠. (1850년대) 로베르트 분젠과 동료 연구자 구스타프 키르이호프는 연구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물질이 연소할 때 왜 특정한 색깔의 불꽃이 나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불꽃의 색이 그 물질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에 불이 붙으면 노란색이 관찰됐습니다. 구리는 초록색이 나오고 스트론튬은 빨간색이 나오죠. 색깔이 멋진데요. 실험을 하던 중 키르이호프의 머릿속엔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무지개색으로 나뉘는 원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료 분젠과 함께 프리즘과 작은 망원경 세트를 이용해 최초의 분광기를 만들었죠. 그들은 이 도구를 가지고 물질의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죠. 어떤 물질을 분젠 가스버너 불꽃에 갖다 대면 원소에서 나오는 빛이 분광기의 프리즘을 통과해서 검은색 줄이 있는 가늘고 긴 색색의 스펙트럼으로 퍼졌죠. 밝고 어두운 선들의 조합은 어떤 원소가 들어있나를 나타내는 바코드와 같았습니다. 원소에 불을 붙이면 고유의 스펙트럼이 나왔습니다. 분젠과 키르이호프는 분광기를 사용해서 두 가지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세슘과 루비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자신들의 발명품을 가지고 햇빛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나온 스펙트럼 중 두 개의 선이 나트륨에서 나온 것과 똑같았습니다. 분젠과 키르이호프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양에 나트륨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로써 지구뿐 아니라 우주까지 화학의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됐죠. 발사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늘날까지 분젠과 키르이호프의 분광기는 우주 탐사에 쓰이고 있습니다. 행성의 대기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고 물의 흔적과 생명의 흔적을 찾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의 발견은 조지프 톰슨과 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화학 물질로 이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요? 모든 게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연결돼 있죠. 세상에. 미래에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하비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학의 더들리 허슈바흐 교수는 1986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화학 반응 동력학을 연구했죠. 그렇다면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게 아니란 말씀인가요? 물론 그렇게 쓰이긴 하지만 유레카하고 외칠 정도는 아니었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는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의 결과로 전자의 전하량과 질량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하량을 대강 측정한 결과 그 질량이 정말 너무너무 작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가장 가벼운 원자인 수소 원자 질량의 2000분의 1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극소량의 원자를 추출해서 실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건 정말 큰 충격이었죠. 생각지도 못할 일을 해낸 것이니까요. 놀랍군요.
네, 네. 전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정말 작습니다. 원자의 정말 작은 부분이죠. 발견을 이뤄낼 당시 톰슨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실험을 할 때 크루크관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죠. 저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런 작은 기구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죠. 톰슨이 1897년에 쓰던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브라운관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공유리 실린더인데 전극도 있고요. 이걸 연결해서 톰슨 실험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브라운관 모형이네요. 네, 이것이 최초의 브라운관인데요. 사실상 텔레비전 수상기의 선조인 셈입니다. 마지막 걸 이렇게 연결하면 음극선, 말하자면 전자가 흐르게 되고 그럼 그중 몇 개가 여기 종이에 쌓인 인광체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이 자석을 거기에 한번 대보세요. 예. 전자가 휘어지게 할 수 있죠. 톰슨이 음극선 다발에다 자석을 갖다 대자 전류가 구부러졌습니다. 자석은 물질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음극선에 전기를 띤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발광체라 부르죠. 몇 시간 동안 관찰을 한 뒤 톰슨은 자신이 최초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발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음극선은 전자의 흐름이었고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몇 년 후 톰슨의 제자인 어니스트 러더포드는 원자 안에는 양전하를 띤 양성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주위를 빠르게 도는 전자의 음전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양성자가 모여있는 핵은 아주 작아서 원자 크기 1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를 합한 질량과 거의 같은데요. 그건 전자가 매우 가볍기 때문이죠. 그 모형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거죠? 네, 원자의 기본 모형일 뿐만 아니라 원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화학과 같네요. 특히 화학과 같아요. 맞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자의 내부에 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자 내부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이해하고 싶었죠. 특정 원소의 원자가 다른 원소의 원자와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궁금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화학자 길버트 루이스가 개발한 원자 모형이 그 해답을 제공했습니다. 루이스는 원자 안에 있는 전자와 그 전자의 화학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건 핵과 관계가 없었죠. 원자 안의 전자는 핵 외부에서 껍질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루이스의 원자 모델에서 각각의 껍질은 최대한 많은 수의 전자를 갖습니다. 그의 이론은 두 개의 화학 원소가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 때는 외부 껍질로부터 전자를 주거나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과 염소는 그 자체로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나트륨 원자의 바깥 껍질에서 전자를 내보내고 염소 원자의 바깥 껍질이 그 전자를 받는다면 이 교환은 두 개의 원자를 결합시켜서 염화나트륨이라는 화합물, 즉 식용소금을 만듭니다. 길버트 루이스의 이론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과학자들은 수백만 개의 합성물질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로써 현대인의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1890년대) X선이라고 불린 정체모를 복사선의 발견은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왠지 유용할 것 같은 신비의 빛이었고 과학자들은 복사선이 나오는 다른 물질이 없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여러 현상들을 조사했고 마침내 현대 과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를 이뤄냈습니다. 제일 먼저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리 베르렐이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죠.
그는 1896년 실험을 통해 어떤 광물에서 방사선이 나오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실험한 광물 중 하나는 우라늄이었습니다. 베크렐의 기법은 검은 종이로 싸서 노출이 안 된 사진 건판 위에 다양한 물체를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검은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우라늄을 뿌려서 사진 건판 위의 물체를 우라늄으로 덮었죠. 나중에 베크렐이 사진 건판을 현상한 결과 그 물체의 윤곽선이 흐리게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베크렐은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모두가 찾고 있던 신비로운 방사선의 근원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우라늄이었죠. 베크렐에서 시작된 방사선 연구는 마리 퀴리가 이어받아 계속됐습니다. 마리 퀴리와 남편 피에로는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을 우라늄 광석에서 찾아낸 다음 이를 분리해내는 연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퀴리 부부는 몇 톤의 우라늄 광석을 끓이고 옮기고 걸러내고 처리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 광물에 들어있는 2개의 새로운 원자를 성공적으로 분리해냈고 이를 폴로늄과 라듐이라고 불렀죠. 마리 퀴리는 우라늄보다 라듐의 방사능이 100만 배나 많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신비한 에너지의 힘으로 방사능이 다른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것은 화학 반응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자의 본래 성질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발견은 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었죠. 1934년 마리 퀴리는 백혈병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방사능 중독에 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그녀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했던 노트조차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됐다고 합니다. 한편 방사능이라는 원자의 특성은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포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이미 전자를 발견한 바 있었죠. 러더포드는 방사능 물질이 자연 붕괴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방사능은 그 과정을 지날 때마다 물질을 통과하는 힘을 지닌 불안정하고 강력한 에너지 입자를 자연 발생적으로 내뿜었습니다. 러더포드는 그것을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선이라고 불렀죠. 이 발견 이후 방사능은 인류에게 위험과 동시에 많은 혜택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방사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종양을 치료하죠. 방사능은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도구이며 태양계를 탐사하는 우주선의 동력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화재 경보기에도 아메리슘이라는 소량의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어서 일정한 전류를 생성합니다. 연기 입자가 그 전류를 혼란시키면 알람이 울리게 되죠. 수백 년 전 연금술사들의 포부는 원대했습니다. 물질을 변형시키는 기적적인 힘을 통해 무한한 부와 영생을 추구했죠. 그들은 유리와 몇몇 유용한 도구들을 만들어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반면에 화학자들은 포부는 좀 작았지만 물질 세계의 면모를 눈에 띄게 바꾸어 놓았죠. 다음에 위대한 발견에서처럼요. 1860년대 존 하이엇은 뉴욕 알바니의 인쇄공이자 아마추어 화학자였죠. 그는 셀룰로스라는 긴 섬유 분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최초의 플라스틱을 만든 것이죠. 50년 후 벨기에 태생의 화학자 레오 베이클랜드는 그 발견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 분야의 위대한 개척자 중 한 명인 레오 베이클랜드는 베이클라이트라는 합성 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편이지요. 그는 물질을 혼합하면서 어떻게 연구할지를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성질을 알아냈죠.
베이클랜드는 석탄에서 추출한 두 개의 화학 물질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합성 플라스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20세기에 나온 가장 혁신적인 발명 중 하나였죠. 플라스틱이란 정확히 뭔가요? 플라스틱은 중합체입니다. 중합체란 뭐냐? 긴 사슬의 분자라고 할 수 있지요. 서로 응집해서 고체와 같은 물질을 만드는 개별 분자와는 다른 것이죠. 실제로 탄소 원자 사슬처럼 아주 길게 확장되는 분자라서 때로는 그 안에 다른 원자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럼 장점은 뭘까요? 우선 본을 뜰 수 있죠. 플라스틱을 부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도도 괜찮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플라스틱으로 방탄조끼도 만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으로 섬유면에서 천연 섬유의 특성과 아주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그보다 나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세상의 어느 어부도 면 소재로 그물망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물은 나일론으로 만들어야죠. 왜 플라스틱의 발견을 두고 위대한 발견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과학 기술은 중합체를 만들고 나일론을 만들고 레이온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출발이지만 중합체로 개조되는 것이지요. 플렉시유리나 폴리에틸렌을 만들면서 그것들은 우리 문명의 훌륭한 건축 자재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중합체는 우리 인류의 창의성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겁니다. 이 검정색 가루 1g의 값은 50만 원으로 금보다 30배나 비쌉니다. 놀랍게도 이 특별한 물질은 일종의 그음으로 탄소 나노튜브라고 불리는 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노튜브의 지름은 10억분의 1m. DNA 줄기보다 더 가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으로 받고 있죠. 과학자들의 기대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리처드 스몰리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의 화학 교수였습니다. 1985년 스몰리와 동료 화학자 로버트 컬, 해롤드 크로토는 우주 공간의 화학적 상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정교한 레이저와 분광 장비를 사용해서 그들은 성간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밝혀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 발견됐지만 그 덕분에 그들은 1996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됐죠. 그러니까 정확히 뭘 발견하신 건가요? 1985년 한 주 동안 우리는 아주 특별한 탄소 원자 한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원자의 수는 정확히 60개였어요. 아주 신기했는데 특히 다른 무리에 비해 안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죠. 스몰리, 크로토와 컬은 격자형 돔을 디자인한 건축가 버크민스터 플러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분자를 버키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발견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부류의 탄소 분자 전체로 플러렌이라고 불렸죠. 하나의 분자는 원자들이 단순히 결합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분자에는 다른 특성이 있어서 마지막 원자가 딸깍하고 맞으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안정적이네요. 만약 거기에 원자 하나를 더 넣으려고 하면 됐어요, 이대로 있을래요 하죠. 그것이 바로 C60이에요. 우리가 만든 장치 내에서 마찬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아니요, 60에 있을래요 하더군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분자는 적어도 제 생각으론 이제껏 발견된 모든 분자 중 가장 안정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성질이죠. 이것의 직경은 1나노미터고 10웅스트롬이며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1991년 플러렌은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습니다. 일본 애니시사 연구소의 과학자 수미오 리지마가 세장 모양의 놀라운 물질을 추가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플러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탄소로만 구성된 분자들이 모여 탄소 나노튜브라고 불리는 속빈 튜브를 형성하고 있었죠. 스몰리의 발견을 기리며 버키 튜브라고도 합니다. 이게 버키볼 맞죠? 네, 그리고 버키 튜브도 있네요. 네, 이것들은
굉장히 크게 확대됐는데요. 튜브는 이 공보다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플로렌입니다. 거의 똑같은 구조죠. 여기 오각형이 있고 여기에는 육각형이 있습니다. 이쪽에 오각형 6개, 저쪽에 오각형 6개, 합이 12개죠. 그리고 그 사이에 육각형이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버킷 캡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아주 길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사실 지금의 이 직경보다 수백만 배 더 길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물질은 놀라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한 가지로는 이 플라스틱 모형은 쉽게 찢어져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버킷 튜브를 손으로 잡고 잡아당기면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물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철보다 튼튼한 강철보다 튼튼해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합니다. 이걸 성인 남자가 잡아당기면 부서질 때까지 쭉 누려보세요. 그러면 이것의 장력이 강철보다 100배나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섬이죠. 앞으로 100만 년이 더 지난다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을 찾는다면 그 답은 바로 탄소죠. 탄소는 그렇게 강해요. 우리는 석탄이나 오물 또는 낡은 고무 타이어를 가지고서도 버킷 튜브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뭘 할까요? 세상을 바꿀 수 있죠. 전기줄로 만들면 동선의 6분의 1 무게로 전기를 더 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믿으세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하게 느껴져서요. 물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화학과 물리학의 발전 상태를 따져본다면 이건 수많은 멋진 발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 현상을 훤히 꿰고 있어요. 버킷볼과 튜브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탄소 나노 튜브는 나노 기술이란 말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현대의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나노 모터와 같이 나노 기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자와 분자라는 자연 건축 자재를 조합해서 새로운 세대의 물질, 즉 더 강하고 더 정교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이것은 화학의 다음 과제일까요? 화학 이상이 무엇일까요? 화학이라는 말을 쓰시니 기쁩니다. 그것은 진정한 화학의 세계예요. 우리가 모든 원자를 손가락으로 골라내서 붙일 수는 없어요. 원자 스스로 결합을 해야죠.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자를 재료로 해야만 효율적으로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분야를 우리는 화학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요즘에는 나노 기술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특정 형태의 구조를 그대로 만들고는 1초에 수백조 번씩 만들어내는 거죠. 환경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적으로 과거엔 불가능했던 물질들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면 최고의 기술, 즉 자연이 생물 세포의 분자를 이루는 방식으로 어디서나 물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시나요? 네, 약간 사랑에 빠졌어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한 끝에 우린 불과 200년 만에 원자가 단순히 하나의 가설이던 시대에서 원자와 분자를 마음대로 결합시킬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위대한 발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화학은 이렇듯 물질 내부를 탐험하며 이 거대한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